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심리학 기말 프로젝트로 블랙보드 부분 리뉴얼을 한 문미래 황재경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문미래입니다. 발표는 먼저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한 뒤 선행 연구 논문 분석, 이론적 배경,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리뉴얼 과정과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인 블랙보드의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심리학 이론을 적용하여 리뉴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블랙보드는 주로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블랙보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를 고려한 보다 학습에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리뉴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연구 논문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수업 지원을 위한 학습 분석 기반 교수자 대시보드 개발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연구를 담고 있으며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이번 블랙보드 리뉴얼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대시보드는 학습자, 학습과정, 학습 맥락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하나 또는 다중의 시각화를 통해 총합한 단일한 디스플레이입니다. 학습 분석은 학습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진행도를 평가하고 학습자의 향후 학습 수행을 예측하여 학습 과정을 중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개별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의 기능으로는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인식, 자신의 교수 활동에 대한 성찰, 고립되거나 학습 부진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식별한 후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시보드 시각화 원리 및 기법입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각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가독성을 고려하고 의미 없는 강조 효과, 색상의 변화, 입체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 등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LMS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LMS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진행된 교수자들의 대화 일부입니다. 이러한 키워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단순성이 사용자의 사용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입니다. 핵심은 색과 그림자는 스마트폰 UI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단순한 디자인에서 효율적 수행이 나는 이유를 처리 유창성 이론에서 찾았습니다. 처리 유창성이란 정보를 손쉽게 처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정보 처리가 훨씬 쉬울 때 정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디자인이 복잡하지 않고 페이지 간 디자인이 일관적이고 명료할 때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 처리가 훨씬 쉬워지는데 이때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높아진 처리 유창성으로 인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웹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항해하는 과정에서 특정 페이지로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수많은 정보 단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 정보 단서들과 마주할 때 그들은 이 단서를 부호화하고 단서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기 위해 인지적 자원을 소비하는데 이때 사용자들의 인지적 자원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단서에 의한 과도한 정보 처리 요구는 인지 과부하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자극은 친숙함과 선호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을 오래 보기 어려워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복잡한 자극은 단순한 자극에 비해 새롭게 느껴지고 각성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처리할 정보가 많아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함 속에서 색과 그림자를 이용한 자극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색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저희는 색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색과 그림자는 모두 자연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도입되었을 때 사용자가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메뉴의 깊이에 상관없이 단색 그림자 혹은 다색 그림자 없음, 이 경우가 효율적인 수행을 나타냈습니다. 모바일 화면은 매우 작아서 여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백을 제공하고 너무 많은 기능이나 아이콘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터치로 섬세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의 한 부분이 가려지면 빠르고 정확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색의 구분이나 크기 변화 등을 이용한 터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한된 배터리와 자연광은 온전하게 화면에 집중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일 대신 간단한 확인이나 알림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대학생 스마트 학습관리 시스템 수용에 관한 연구, 블랙보드 도입과 활용에 대한 논문입니다. 학습자들이 유용성을 높게 지각해야 사용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용할 심리학 이론은 학습입니다. 학습에서 나오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유기체 행동의 결과가 그 행동이 미래에 반복될지 결정하는 학습의 유형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보다 유발된 행동의 결과에 관심이 간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는 강화와 처벌이 있습니다. 강화는 자극으로 이어지는 행동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극 혹은 사건을 의미하고 학습을 장려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처벌보다는 효과적입니다. 처벌은 자극으로 이어지는 행동의 확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극 혹은 사건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학습자의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경험 제공을 위해 확실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관찰과 인터뷰,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를 이해하고 핵심 문제를 찾아 해결해주는 인간 중심 해결 방법입니다. 먼저 리서치 분석입니다. 저희는 수학 분석을 통해 현재 블랙보드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뉴얼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였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 블랙보드가 갖추어야 할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용자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코스 항목입니다. 앞서 제시한 논문의 내용과 같이 저희는 색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움과 친숙함 그리고 단순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높였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에 원하는 색상을 부여할 수 있고 순서나 그룹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확인 및 과제 제출란입니다. 과제 리스트에서 과제 제출, 미제출, 제출기한 초과를 따로 들어가지 않고도 보여주어 메뉴의 깊이를 줄여주었습니다. 또 월별 과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감일 관리를 편리하도록 해주었고 자신이 지정한 색상으로 과제를 표시할 수 있어 어떤 과목에 과제가 나왔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입니다. 기존 강의 계획서는 강의 계획서 안에 코스가 존재하고 버튼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선하였습니다. 또 비율에 맞지 않는 강의 계획서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심리학 1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통계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내용물을 방송하여 생기는 광고 판매 매출액과 타인으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공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인 협찬 매출액, 이 둘을 합친 매출액의 비중이 전체의 6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방송사의 수익의 상당 부분이 광고와 협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광고 및 협찬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주, 협찬사 측에서는 방송사의 광고를 의뢰함과 동시에 광고비나 협찬을 제공하고 방송사는 이것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할 때 광고 혹은 PPL, 간접 광고 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 협찬사 측에서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것이고 홍보 효과가 클수록 광고를 원하는 곳이 많아지며 따라서 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방송사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학 이론과 연관시켜 마케팅 전략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위의 표는 키워드별로 이 발표의 배경이 될 여러 심리 이론들입니다. 방송사의 마케팅 전략 전에 광고사의 광고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고 있는데 광고를 회피하는 방법 중 채널을 다른 채널로 돌리는 것을 재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재핑을 한다는 것은 광고를 회피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즉 광고에 대한 주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도와 관련된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올리는 첫 번째 요소는 광고의 속도입니다. 포토와 덴트 등의 의견에 따르면 빠른 진행 속도를 가진 메시지가 보다 높은 주목도를 유도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테워트와 코슬로브는 너무 많은 것과 장면 전환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빠른 진행 속도의 광고물은 회상과 설득면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광고의 진행 속도는 어느 정도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하게 빠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광고의 내용입니다. 레이와 바트라는 광고가 유발하는 정서가 정보 처리를 촉진시키고 광고 내용의 기억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광고가 그러지 못한 광고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 주장하였고, 패티와 카시오퍼 또한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 실행 요소들이 광고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심리는 익숙한 대상보다 새로운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보 광고보다는 전위 광고일수록 익숙한 내용보다는 새로운 내용일수록 시청자들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는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타 마케팅은 말 그대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들을 내세우는 마케팅 전략으로 스타를 모델로 하여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려 사용합니다. 스타 마케팅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위로드 브라운에서 조사한 스타 마케팅 점유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에서 스타 마케팅을 이용하고 있으며 위에 표는 없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스타 마케팅이 40%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31%, 인도에서는 23%, 미국에서는 1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 마케팅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 생성과 매출의 상승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 이론에 따르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위협당하게 되면, 즉 희소성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동기가 유발되므로 스타들이 광고하는 제품을 스타가 광고하는 동안 구매하려고 합니다. 쉰들러와 아이만의 미결정 효과에 따르면 관심이 가고 중요한 내용은 무의식적으로 자주 반복함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려 하므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스타들을 모델로 한다면 대중들의 기억에 훨씬 더 잘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사회적 증거가 확실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결정한 쪽으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론에 따라 스타 마케팅을 이용할 경우 매출 상승뿐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의 스타들로 인해 브랜드의 이미지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 마케팅의 주된 타겟층은 물론 스타들의 팬덤입니다. 팬덤은 특정 스타나 장르를 선호하는 팬들의 자발적 모임 형태를 뜻하는데 대중 매체의 보급이 증가하고 흥미 위주의 대중문화가 일반화되어 가면서 연예인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동시에 스타에 대한 우상화 현상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상화 현상은 스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에서 시작해서 숭배, 모방, 상품 구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연예인의 우상화 현상의 행동들을 소송 욕구, 인정 욕구, 독특성 욕구, 증거 집단 수능 욕구, 감각 추구 욕구, 이 5개의 개인 욕구 유형과 메슬로우 욕구 8단계를 통해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메슬로우 욕구 8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8단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그 중요도에 따라 낮은 수준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부터 높은 수준의 욕구인 자기 초월 욕구까지 일련의 계층을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자기 초월 욕구와 인지적 욕구 이 두 가지가 적용될 것입니다. 우상화 현상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지식의 습득인데 이는 우상화하는 대상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우선 메슬로우 욕구 8단계 중 지식 습득은 인지적 욕구에 해당하고 개인 욕구 유형 중에는 소속 욕구와 독특성 욕구가 해당됩니다. 팬들은 인지적 욕구에 의해 스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고 싶어합니다. 소속 욕구는 커뮤니티 가입으로 나타나는데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로 응집되고자 하는 열망을 충족시키고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독특성 욕구에 의해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 내에서 구성원들과의 유사함을 거부하고 차별화되려고 하며 노력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지식 습득은 곧 모방으로 이어집니다. 모방은 우상과 같이 되는 것을 열망하는 것으로 우상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 외모를 따라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모방은 자기 외부의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로 메슬로우의 욕구 8단계 중 최상의 단계인 자기 초월 욕구에 해당하고 르네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 이론에 따르면 타인을 통해 욕망을 모방합니다. 또한 욕망 충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 정도는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외부 조건에 따라 변하고 자신의 상태를 다른 기준과 비교하면서 욕구를 충족시키며
욕망의 충족 여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스타와 연계되고자 하는 욕망을 모방하여 행복을 얻습니다. 상품 구입은 앞서 살펴본 지식 습득과 모방의 결과물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소속 욕구에 의한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구매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신념뿐 아니라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면 중거 집단 순응 욕구에 의해 팬덤이 힘을 합쳐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결과 스타 마케팅의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팬덤의 커뮤니티와 인지적 욕구에 대한 전략, 두 번째는 욕망과 모방에 대한 전략, 세 번째는 유사성 회피를 이용해 마지막 마케팅 전략을 세워볼 것입니다. 팬덤은 인지적 욕구에 의해 자신의 스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며 소속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표적으로 DC 인사이드 갤러리의 각 팬덤 갤러리들과 스타의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공식 팬카페, 그리고 팬 개개인의 계정을 활용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트위터 등이 있습니다. 이 여러 커뮤니티 중 DC 인사이드 갤러리의 모습처럼 방송사 내에서 팬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생성합니다.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커뮤니티 내에서는 각 연예인의 커뮤니티 팬덤별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이야기하는 동시에 방송사에서는 스타가 출연한 방송에 대한 정보들, 스타의 출연 정보들을 커뮤니티에 공지합니다. 팬덤의 우상화는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의 겉모습을 닮고 싶어하는 팬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안에 스타가 출연한 프로그램의 협찬 상품들을 스타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의 협찬 상품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팬들의 모방 욕구를 해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방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 각 협찬 제품들의 후기 그리고 그 제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가, 예를 들어 만약 스타의 옷이라면 이 옷을 어떻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코디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을 또한 따로 운영하여 모방을 넘어서 새로운 정보들을 또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방송사가 각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활발한 소통 속에서 스타에 대한 관심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1사학번 김휘입니다. 저희 1조는 라디오 스트리밍 수푼을 조사하고 논문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프로젝트는 위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푼 라디오는 에어팟과 브로드캐스터의 합성어인 팟캐스트의 일종입니다. 팟캐스트는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청취가 가능한 라디오 플랫폼입니다. 스푼 라디오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이루며 성장해 왔습니다. 스푼 라디오가 성장한 이유를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푼의 성공 요인으로 조사하고 앞으로의 이상적인 발전 방향을 예측할 예정입니다. 먼저 스푼 라디오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푼 라디오는 팟캐스트의 일종입니다. 스푼 라디오와 다른 팟캐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푼 라디오는 개인 라디오 방송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 TV의 라디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푼 라디오는 실시간 소통이 쉽고 재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스푼 라디오의 운영 방식입니다. Z세대들을 마케팅 부서로 영입하였기 때문에 같은 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쉬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Z세대가 이용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방식이 고전적이지 않고 무조건 도전하는 방식으로 실험주의 정신과 인파워먼트 경영이 조화를 이루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사용자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실험주의입니다. 무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무의식을 포착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아날로그의 특성을 살려 인간적 감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성공 요인은 첨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시청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심리 치료 효과입니다. 다섯 번째 성공 요인은 즉시적인 소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어 소통을 중시하는 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공 요인은 수익 창출 환경을 만들어 DJ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공 요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들었던 고민이나 이야기들을 익명성으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공 요인은 유튜브를 통한 지속적 노출로 브랜드의 인지도 및 친숙도를 높인 것입니다. 조사한 성공 요인을 논문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행동 데이터가 말 데이터보다 무의식을 더 잘 반영한다는 주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 네브로의 FBI 행동 심리학에 따르면 속마음은 행동으로부터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행동 데이터가 말 데이터보다 무의식을 더 잘 포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감성이 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논문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두 논문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삭막한 21세기 사회에 상처받은 현대인들에게 기능을 중시하는 감성보다 본연의 가치와 따뜻한 느낌의 아날로그 감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논문에서 주장하는 네 가지 아날로그 구성 요소는 심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경험적 요소, 관계적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면 인간적 감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논문의 아날로그 특성을 스푼 라디오에 적절히 적용시켜 만든 표입니다. 이처럼 스푼 라디오는 아날로그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인간적 감성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즉시적인 소통이 성공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논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논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즉시적인 상호작용은 기존 방송과 차별화되는 호기심을 이끌어내서 컨텐츠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이끌어냈습니다. 실험 가설은 개인 방송 컨텐츠 유형에 따라 시청 동기 요인이 시청자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이며 연구 모형은 오른쪽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연구 표본과 구성 변수 및 측정 항목입니다. 왼쪽은 결과를 표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비실시간 콘텐츠보다 실시간 콘텐츠가 상호작용성, 실시간성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므로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푼의 즉시적인 소통은 호기심을 이끌어내 콘텐츠에 몰입하게 합니다. 다음은 익명성이 성공 요인인 이유를 논문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 논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논문에 대한 가설입니다. 익명성은 자기 표현 욕구를 활성화시켜 콘텐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험에서 설정된 변수들과 선행 연구자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사회적 익명성의 정도는 자기 표현 욕구, 자기 통제 및 유대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표현 욕구와 유대감은 토론의 질과 정보의 질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성은 자기 표현 욕구와 유대감을 충족하여 콘텐츠 질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를 통한 지속적 노출이 성공 요인인 이유를 논문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란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노출이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위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가설 1번이 채택되어 단순 노출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와 친숙도는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유튜브 광고는 단순 노출 효과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및 친숙도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푼의 이상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 논문에 따르면 청취 동기 중 휴식과 정보 추구가 청취자와 진행자 간의 유대감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감의 증가는 청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휴식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경영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위 논문에 따르면 청취자와 진행자 간의 소통이 활성화될수록 유대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의사소통은 유대감을 증가시켜 시청자에게 만족감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 논문은 단순 노출 효과를 입증한 논문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해 노출을 증가시키면 브랜드 인지도 및 친숙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를 포함한 다른 뉴미디어들에 추가적으로 지속적 광고를 한다면 브랜드 인지도 및 친숙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 논문에서는 실시간 콘텐츠가 비실시간 콘텐츠보다 상호작용성, 실시간성을 통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몰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팟캐스트와 다르게 스푼은 비실시간 콘텐츠보다 개인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취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 논문에서는 라디오와 팟캐스트의 관계가 동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논문에서는 휴식 동기 측면에서 라디오와 팟캐스트가 상승적 관계이지만 정보 추구 동기에서는 라디오와 팟캐스트의 관계가 경쟁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동기에 따라 미디어 간 관계가 변화하므로 라디오와 스푼의 관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용자 기반 레시피 추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한 미디어학과 원수진입니다. 발표는 기획 배경 및 개요, 개발 환경, 플로우 차트, 기능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 및 개요입니다. 저는 오늘 뭐 먹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어떠한 재료들을 갖고 있을 때 이 재료들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면 고민할 시간이 줄고 재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개개인에 맞춰 레시피를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RRL 어플리케이션은 총 4가지의 기능 제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입력한 재료를 저장하여 어떤 재료들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추천합니다. 셋째, 기존 선택과 상관없이 새롭게 선택한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합니다. 넷째, 사용자가 저장한 메뉴를 따로 저장하고 그 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중 사용자가 갖고 있지 않은 재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렬합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고 데이터베이스로 SQLite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플레이어 API를 이용하여 상세 레시피를 제공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였습니다. 플로우 차트입니다. 크게 7개의 액티비티를 활용하였고 최대한 사용자가 쉽게 어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인 RRL은 레시피 추천 실험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이미지는 어플을 시작할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라는 개발 목적에 맞게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어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은 뷰 페이저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총 3개의 페이지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가운데에 있는 재료 관리와 새로운 조합 버튼을 눌렀을 때의 페이지와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관리 버튼을 눌렀을 경우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료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할 시 재료는 장바구니에 담기고 버튼의 색이 바뀌어 갖고 있는 재료와 갖고 있지 않은 재료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재료는 장바구니에서 빠지고 다시 회색으로 바뀝니다. 재료 선택을 마치고 레시피 추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료를 기반으로 한 추천 레시피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장바구니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조합 버튼을 눌렀을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료들과 무관하게 재료들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재료는 장바구니에 저장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현재 사용자가 선택한 재료들을 기반으로 레시피들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사용자에게 전체 레시피 리스트를 제공하여 원하는 레시피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스트에서 메뉴를 선택하면 디테일 액티비티로 이동하게 됩니다. 디테일 액티비티에서는 레시피 영상과 필요한 재료, 재료 과정을 글로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우측 상단의 하트 버튼을 클릭하여 장바구니에 메뉴를 담고 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장바구니를 통한 찜한 메뉴와 필요 재료 관리입니다. 이전에 찜한 메뉴들은 장바구니에 담깁니다. 여기서 찜한 메뉴 리스트에서 메뉴를 누르면 옆에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료와 찜한 메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비교합니다. 그 후 사용자가 현재 갖고 있지 않아 준비해야 하는 재료들을 필요한 재료 뷰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쉽게 필요 재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맞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재료를 관리하고 사용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심 18조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한 캐릭터 마케팅에 대해 발표할 김광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순 노출 효과 주제 선정 이유와 그 정의에 대해 좀 알려드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냐, 그 수집한 데이터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떻게 고객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한계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기 보시는 펭수는 아주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캐릭터 마케팅을 이용한 수익률 증가의 여러 사례를 담은 화면입니다.
이것은 펭수를 이용한 것이죠. 펭수와 같은 유명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의 효과는 엄청 크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유명 SNS도 캐릭터를 만들어서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노출 효과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그것을 알아보고자 쉽게 에펠탑 효과를 가져왔는데, 에펠탑은 건설 당시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반복적인 노출을 계속 하다 보니 이게 호감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를 설명할 때 또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보시는 바와 같이 12장의 얼굴 사진을 무작위로 보여주고 호감도를 측정했고, 사진을 보여주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주 노출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저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논문 분석과 개인 SNS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브랜드 노출 빈도가 소비자의 태도 변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노출 빈도의 증가가 제품에 대한 호의도 그리고 기대가치 측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되다 보면 이게 호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논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 SNS에서는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제비 캐릭터를 5번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에게 제가 다이렉트 메시지로 직접 물어봤습니다. 요 제비 캐릭터와 여기 사람 그리고 고양이가 보이시죠? 이 캐릭터들을 다 같이 보여준 후에 호감 가는 캐릭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 결과가 이 다음 화면입니다. 좋아요의 횟수를 노출 횟수로 가정하고 투표에 대한 결과를 엑셀로 작성한 결과가 왼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 좋아요 횟수가 증가할수록 제비를 뽑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아무리 좋아요 수가 많아도 사람을 뽑고 고양이를 뽑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아요 수가 적어도 제비를 뽑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좋아요 수가 적어질수록 미답변하는 사람도 많아지더라고요. 네. 이 논문 분석이랑 데이터의 결과를 토대로 저관여 제품, 이 캐릭터는 SNS와 별로 관련이 없는 그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저관여 제품의 단순 노출이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모델링을 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는 아직 특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명 SNS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이 플랫폼들이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반복적으로 화면에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유저의 화면인데 불특정한 시간대에 각자 플랫폼에서 만든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저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럼 뭐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단순 노출 효과에 의해서 호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감으로 발전된 캐릭터를 이용해서 여러 수익 구조가 될 만한 곳에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서비스와 SNS 실험에 한계점이 있다면, SNS 실험 측면에서는 표본의 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캐릭터 종류가 달랐어요. 제비로 해서 다른 조류를 하던가 그랬어야 하는데, 저는 사람을 했고 고양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비를 고른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 점을 한계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는요, 과도한 노출 횟수에 역효과를 들었습니다. 논문 분석 결과에 보면은 노출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호감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조금씩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미심 18조의 김광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학과 지혜민입니다. 저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 두려움의 요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배경이론, 참고 논문, 선행연구 분석, 해결 방안, 그리고 한 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좋은 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중고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의 실제 경험을 떠올렸을 때 중고거래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중고거래를 검색하면 가장 첫 번째 연관 검색어로 중고거래 사기 신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파악해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온라인 중고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경이론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란 컴퓨터, 휴대폰,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 장치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혹은 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중고 상품의 매매, 교환 등 여러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인터넷 사기는 전체 사이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도를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된 정보화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보화의 속도가 급격했던 만큼 정보화의 역기능이 발달하는 속도 역시 괄목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이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감에 따라 사회생활에 존재하였던 범죄들이 같이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비대면성으로 인해 특정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때와는 다르게 누구든지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중고거래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이 누구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가해자의 경우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 금액도 적게는 몇천 원에서 크게는 몇백만 원대의 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참고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 분석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범죄 두려움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원은 범죄를 위험과 불안감으로 특징 지어지는 감정적 반응이라 정의하면서 범죄 두려움을 정서나 걱정으로 보고 있으며 제임스 가로팔로는 어떠한 범죄적 측면과 관련한 환경에서 인식되는 물리적 위험 또는 걱정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고 케네스 페라로는 1995년 자신의 저서에서 범죄 두려움을 범죄나 이와 연관된 상징에 대해 행위자가 결부짓는 무서움 혹은 불안감의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범죄 피해 경험입니다. 범죄 피해 경험은 다시 직접적, 간접적, 매체를 통한 피해 경험을 의미하며 직접적, 간접적 범죄 피해 경험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만 뉴스나 SNS 등 매체를 통한 간접적 범죄 피해 경험 변수는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취약성입니다. 취약성 역시 물리적, 사회적 취약성을 나타내는데 물리적 취약성 중 연령의 경우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을 제외한 성별 및 사회적 취약성 변수는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으로 무질서의 경우 웹페이지에 정리된 상태, 사이트 내의 규범 등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범죄 통제 변수의 경우 범죄 피해를 구제받는 공식적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지역 사회 소속감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소속감, 책임감, 정서적 유대감, 충성도 등으로 대응하여 범죄 통제 변수의 경우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중개자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는 여타 다른 전자상거래와는 다르게 중개자를 두고 거래가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거래 중개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범죄 두려움이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결 방안입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의 경우 중개자의 존재라는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중개자의 역할이 여타 다른 전자상거래보다 크기 때문에 중개자에게 적절한 법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사후적인 조치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거래 전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사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중고 시세 찾아보기, 해당 사용자의 정보 보기,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검색하여 사기꾼 조회하기의 과정을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한계입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형법 아래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온라인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도 하고 피해 역시 신고되지 않는 한 암수 범죄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 특성을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 추천 프로젝트를 진행한 미디어학과 원수진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논문 분석, 제안 및 한계를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현재 유튜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셜 플랫폼으로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면 평소 사용자가 즐겨보지 않는 종류의 영상들이 추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자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사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사용자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은 수용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이용 동기, 성격이 유튜브의 장르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유튜브 이용 동기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두 가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논문에서 활용된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과 충족 이론은 인간을 수동적 수신자가 아닌 능동적 선택자로 보는 것으로 수신자가 추구하는 동기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활동보다 미디어를 선택한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 빅5 성격 유형입니다. 빅5 성격 유형에는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이 있습니다. 외향성은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성격, 친화성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는 성격, 성실성은 수행 중인 과업과 목표 달성에 관심과 노력을 잘 집중하는 성격, 신경증은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이나 혁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성격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하여 유튜브 이용자들이 이용 동기를 알아보고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용 동기는 정보를 추구하려는 동기,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동기, 재미를 위해 의례적으로 이용하는 동기,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용 형태를 사회적 특성으로 분석하면 성별과 나이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남성의 경우 스포츠, 과학, 기술 분야를, 여성의 경우 영화, 뷰티, 패션 분야에서 보다 높은 이용률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엔터테인먼트나 취미 장르를 선호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보 습득 장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5 성격에
다른 콘텐츠 이용률을 분석해보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코미디, 애니메이션, 영화, TV 드라마, 뷰티, 패션 등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신화성이 높은 사람은 음악과 일반 뉴스를,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음악과 과학 기술을,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영화와 TV 드라마, 뷰티, 패션, 요리, 건강 분야에 있어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게임 장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유튜브 이용 동기와 결합하여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은 이용 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관계 추구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신경증은 영화, TV 드라마, 뷰티, 요리 등의 장르를 선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튜브 내에서 댓글 쓰기 등의 관계 추구 활동을 다양하게 해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분야의 장르들을 더욱 추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 추구에 있어 신경증은 음악, 뷰티, 요리 및 건강 등의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미 추구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자극 추구 성향을 가집니다. 자극 추구 성향은 외향성,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코미디, 애니메이션, 음악 등의 콘텐츠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유튜브는 개인화된 플랫폼으로서 이용자에게 맞춘 콘텐츠를 추천할 때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성별, 나이와 같은 사회적 요건, 빅5 성격 유형, 유튜브 이용 동기를 결합하여 개인 맞춤의 콘텐츠를 추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화된 서비스는 유튜브 이용자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에서 사용한 빅5 성격 측정 방식이 약식이며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보다 정확성이 떨어지기에 성격 분석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의 서비스가 과도할 경우 사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여러 분야의 콘텐츠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미디어 심리학 발표를 맡은 홍주원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심리학 5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음악과 색을 중심으로 광고의 이미지에 맞는 공감각적 심상 제안입니다. 즉, 색과 음악에 관한 공감각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광고에 어울리는 색과 배경음악을 제안해 보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먼저 연구 목적을 밝히고 선행 연구 및 개념을 설명할 것이며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보여드린 후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광고 분야에서 이성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감성적인 표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감성을 잘 환기시켜주는 공감각적 심상을 바탕으로 배경음악과 색채의 상호관계를 통한 효과적인 광고 제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색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색을 볼 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색 계통의 색을 보면 따뜻한 느낌을 받고 청색 계통의 색을 보면 차가운 느낌을 받는다거나 명도가 높은 색, 즉 밝은 색을 본다면 어두운 색을 볼 때보다 가벼운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색이 어떤지에 따라 우리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공감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이 있으며 이 감각들은 뇌에 자극되어 지각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감각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즉, 두 가지 이상의 감각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색을 보았을 때 그 색에 대한 향이 생각나거나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색으로 인지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각의 대표적인 예로는 색청이 있는데 방금 말해드렸다시피 어떤 소리가 색으로 인지되는 것을 색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색청을 갖고 있는 한 여성의 라디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소리를 들으면 눈으로 색이 보여 시끄러운 곳이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에는 잘 다니지 못하고 이어폰을 꽂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한 색청 환자가 각 음에 대해 보이는 색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색청이라는 공감각을 광고에 적용시킨다면 보다 정확하고 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광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리학자 뉴턴은 스펙트럼을 통해 분할된 여러 가지 색을 음악의 7음계에 연계시켜 사운드와 색의 연관성을 찾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 또한 음을 색상으로 인식하였는데 완만한 음악은 청색으로, 급속한 음악은 적색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카르보스키와 오드버트 또한 음과 색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실험했는데 실험 대상이었던 사람들의 60% 이상이 음악을 들을 때 색채 반응을 경험했으며 이들은 대체로 느린 음악을 들었을 때 파란색이 연상되었고 높은 음악을 들었을 때는 밝은색, 낮은 음악을 들었을 때 어두운 색을 연상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끄럽게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서 빠르고 경쾌한 소리는 밝고 강렬한 난색 계열을 떠올리고 마룻바락을 쿵쿵 걸어가는 소리에서 불투명하고 둔탁한 소리는 어두운 색상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닷가에서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을 때는 파란색을 연상하고 욕조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붉은색을 떠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맑은 소리는 채도와 명도가 높은 색채를, 거친 소리는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채를 연상시킵니다. 위와 같은 음을 색으로 연상하는 연상작용을 봤을 때 이를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감정에 대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때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빨강, 노랑, 파랑의 선명하고 밝은 색을 떠올리고 고요한 명상을 할 때는 저음의 느린 노래와 잔잔한 파스텔 톤의 색이 떠오르듯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유인아의 광고 배경음악의 공감각에 의한 색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연구에서 10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아자동차 광고의 배경음악 중 빠른 곡과 느린 곡 두 종을 선곡하여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이 빠른 음악을 들었을 때는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를 연상시켰으며 느린 음악을 들었을 때는 밝고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미지가 아닌 색으로 실험했을 때도 빠른 음악을 들었을 때 검정색, 회색, 보라색과 같은 어두운 색을 연상하였고 느린 음악을 들었을 때는 하늘색, 흰색, 노란색과 같은 밝은 색을 연상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높고 맑은 음악을 들었을 때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밝은 색을 연상했으며 낮고 거친 음악을 들었을 때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빠른 음악을 들었을 때는 어두운 계열의 색을 연상시켰으며 느린 음악을 들었을 때는 밝은 계열의 색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 연구 분석입니다. 자료를 조사하다가 저희는 광고에서 색과 음악이 광고를 보는 시청자의 기억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선의 연구에서는 색이 진할수록 제품을 잘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색의 채도가 시청자의 기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듀윅과 엘리엇의 연구에서는 사운드가 이미지보다 기억에 더욱 오래 남으며 이미지와 사운드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에는 사운드만 들려졌을 경우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색채와 사운드가 서로 어울려질 때 광고의 효과는 극대화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채와 배경음악을 잘 조화해 어떠한 광고가 좋은 광고인지 제안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7의 유명한 107초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블랙과 화이트를 사용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입니다. 강조하려 한 아이폰의 색상 이미지는 신제품인 Z 블랙 컬러이고 Z 블랙 컬러와 어울리는 빠른 템포를 가진 배경음악을 사용해 시청자를 매료시키며 기억에 오래 남게 해주는 광고입니다. 또 다른 애플의 광고인 에어팟 프로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주변 소리가 안 들리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와 주변 소리를 부분적으로 들리게 하는 주변음 허용 모드를 번갈아 사용해 광고가 진행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사용했을 때 빠른 템포의 음악과 몽환적인 느낌의 어둡고 붉은색을 보여주며 시청자를 매료시키는 광고입니다. 이처럼 색감과 배경음악이 잘 어우러지고 광고가 주는 이미지와 매치된다면 광고를 보는 시청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 효과적인 광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연구 자료의 부족이었습니다. 어떤 색에 적합한 음악을 찾는 연구가 한없이 부족했고 이마저도 연구마다 다 다른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색감과 음악의 공감각적 조화를 중시한 광고보다 자신의 기업 이미지에 맞는 색감과 배경음악을 사용한 광고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의 연구에 맞는 광고를 찾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광고 예시와 많은 자료를 참고해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심리학 기말 프로젝트로 블랙보드 부분 리뉴얼을 한 문미래 황재경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문미래입니다. 발표는 먼저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한 뒤 선행 연구 논문 분석, 이론적 배경,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리뉴얼 과정과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인 블랙보드의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심리학 이론을 적용하여 리뉴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블랙보드는 주로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블랙보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를 고려한 보다 학습에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리뉴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연구 논문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수업 지원을 위한 학습 분석 기반 교수자 대시보드 개발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연구를 담고 있으며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이번 블랙보드 리뉴얼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대시보드는 학습자, 학습과정, 학습 맥락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하나 또는 다중의 시각화를 통해 총합한 단일한 디스플레이입니다. 학습 분석은 학습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진행도를 평가하고 학습자의 향후 학습 수행을 예측하여 학습 과정을 중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개별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의 기능으로는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인식, 자신의 교수 활동에 대한 성찰, 고립되거나 학습 부진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식별한 후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시보드 시각화 원리 및 기법입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각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가독성을 고려하고 의미 없는 강조 효과, 색상의 변화, 입체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 등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LMS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LMS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진행된 교수자들의 대화 일부입니다. 이러한 키워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단순성이 사용자의 사용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입니다. 핵심은 색과 그림자는 스마트폰 UI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단순한 디자인에서 효율적 수행이 나는 이유를 처리 유창성 이론에서 찾았습니다. 처리 유창성이란 정보를 손쉽게 처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정보 처리가 훨씬 쉬울 때 정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디자인이 복잡하지 않고 페이지 간 디자인이 일관적이고 명료할 때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 처리가 훨씬 쉬워지는데 이때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높아진 처리 유창성으로 인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웹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항해하는 과정에서 특정 페이지로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수많은 정보 단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 정보 단서들과 마주할 때 그들은 이 단서를 부호화하고 단서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기 위해 인지적 자원을 소비하는데 이때 사용자들의 인지적 자원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단서에 의한 과도한 정보 처리 요구는 인지 과부하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자극은 친숙함과 선호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을 오래 보기 어려워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복잡한 자극은 단순한 자극에 비해 새롭게 느껴지고 각성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처리할 정보가 많아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함 속에서 색과 그림자를 이용한 자극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색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저희는 색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색과 그림자는 모두 자연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도입되었을 때 사용자가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메뉴의 깊이에 상관없이 단색 그림자 혹은 다색 그림자 없음, 이 경우가 효율적인 수행을 나타냈습니다. 모바일 화면은 매우 작아서 여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백을 제공하고 너무 많은 기능이나 아이콘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터치로 섬세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의 한 부분이 가려지면 빠르고 정확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색의 구분이나 크기 변화 등을 이용한 터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한된 배터리와 자연광은 온전하게 화면에 집중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일 대신 간단한 확인이나 알림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대학생 스마트 학습관리 시스템 수용에 관한 연구, 블랙보드 도입과 활용에 대한 논문입니다. 학습자들이 유용성을 높게 지각해야 사용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용할 심리학 이론은 학습입니다. 학습에서 나오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유기체 행동의 결과가 그 행동이 미래에 반복될지 결정하는 학습의 유형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보다 유발된 행동의 결과에 관심이 간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는 강화와 처벌이 있습니다. 강화는 자극으로 이어지는 행동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극 혹은 사건을 의미하고 학습을 장려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처벌보다는 효과적입니다. 처벌은 자극으로 이어지는 행동의 확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극 혹은 사건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학습자의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경험 제공을 위해 확실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관찰과 인터뷰,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를 이해하고 핵심 문제를 찾아 해결해주는 인간 중심 해결 방법입니다. 먼저 리서치 분석입니다. 저희는 수학 분석을 통해 현재 블랙보드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뉴얼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였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 블랙보드가 갖추어야 할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용자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코스 항목입니다. 앞서 제시한 논문의 내용과 같이 저희는 색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움과 친숙함 그리고 단순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높였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에 원하는 색상을 부여할 수 있고 순서나 그룹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확인 및 과제 제출란입니다. 과제 리스트에서 과제 제출, 미제출, 제출기한 초과를 따로 들어가지 않고도 보여주어 메뉴의 깊이를 줄여주었습니다. 또 월별 과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감일 관리를 편리하도록 해주었고 자신이 지정한 색상으로 과제를 표시할 수 있어 어떤 과목에 과제가 나왔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입니다. 기존 강의 계획서는 강의 계획서 안에 코스가 존재하고 버튼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선하였습니다. 또 비율에 맞지 않는 강의 계획서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광고 방안 제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미디어학과 신동엽입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배경, 관련 논문 소개,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최근 미디어 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의 효과가 증가하였고 그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현재 온라인 동영상에 적용된 광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건너뛰기를 하고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과연 이런 동영상 광고가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온라인 동영상 광고 방안 제시를 주제로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논문 소개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고전적 조건화 효과에 관한 연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형성에 활용되는 고전적 조건화의 효과를 연구합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시장에서 상품의 성능이나 가격적인 요소의 경쟁은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했습니다. 이때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전적 조건화 모델이 사용될 수 있는데
고전적 조건화 모델은 편리성, 효용성, 경제성의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반복적인 결합으로 중성 자극만으로도 무조건 자극의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시로 설명하자면 파블로프의 개가 고전적 조건화의 사례입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이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하고 사실의 제고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통해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전적 조건화를 통한 좋은 이미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의 장기적 유지, 광고 전략으로의 표현 소재 집약, 감성적 평가의 호소 세 가지입니다. 또한 이 논문에는 이미지 고착화 이론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이론은 한번 정해진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이 때문에 기업의 초기 이미지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 논문은 동영상 광고 강제 노출이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맥락 일치성에 의한 심리적 반발의 조절된 매개 효과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강제적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광고의 강제 노출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느끼게 하고 이는 회피, 외면 등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이때 강제 노출의 정도, 즉 강제 노출의 시간 차이는 심리적 반발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가 동영상 컨텐츠와 맥락이 일치하는 경우 그 심리적 반발은 낮아지고 맥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리적 반발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광고는 단순히 많이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고, 이를 통해 제시된 효과적인 온라인 동영상 광고 방안은 첫째, 제품이 아닌 기업 자체를 광고한다. 둘째, 광고에 고전적 조건화를 적용한다. 이때 고전적 조건화는 일관성 유지, 감성적 접근, 표현 소재 집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구하는 기업 이미지와 상응하는 광고 모델을 선정한다. 넷째, 맥락 일치성이 높은 광고를 제공한다. 다섯째, 무의식적으로 광고를 많이 노출시켜야 한다. 여섯째, 강제 시청 기간이 길고 건너뛰기가 가능한 광고를 제공한다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입니다. 논문의 내용을 검증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유튜브 사용자 72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40% 가까이 하루 2시간 이상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70%가 넘는 사람들이 하루 1시간 이상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높은 동영상 콘텐츠 소비량과 동영상 광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약 32%인 23명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23명 중 20명이 사용 이유로 불필요한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현행 광고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감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간이 같고 건너뛰기의 유무의 차이만 있는 두 광고의 반응 차이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광고를 비교해 본 결과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광고에서 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이를 통해 광고의 강제성이 느껴지는 경우 심리적 반발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광고의 시간에 따른 반응 차이입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논문에 따르면 두 광고에서의 심리적 반발 차이는 없어야 하지만 설문에 의하면 광고의 강제 노출 정도가 더 심한 경우에서 심리적 반발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광고의 맥락 일치에 따른 반응 차이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광고의 맥락 일치성이 높은 경우 심리적 반발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의 노출 효과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광고의 노출이 증가하면 광고의 효과가 증가함을 확인하여 잦은 광고 노출이 광고의 효과를 증가시킴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설득력 있는 광고를 선택하는 문항을 통해 광고는 이상적인 설득보다 감성적인 호소가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상품의 선택 과정에서 기업의 이미지 영향과 이미지 형성 과정에서의 모델의 영향을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상품의 선택에 기업의 이미지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기업의 이미지 형성에서 광고 모델의 영향이 미비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고전적 고착화를 부분적으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지 고착화 및 일관성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사람들은 기업 이미지에 대해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는 기업에 더 신뢰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소재의 집약의 효과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광고 전략으로의 표현 소재 집약은 효과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설문을 통해 광고 강제 노출의 심리적 반발 야기, 맥락 일치성의 심리적 반발 완화, 광고 노출의 광고 효과 증가, 상품 선택 시 기업 이미지의 영향, 이미지 고착화, 일관성 있는 기업 이미지의 높은 신뢰성이 검증되었고 강제 노출의 정도와 무관한 심리적 반발, 기업 이미지의 광고 모델의 영향, 고전적 조건하에서 표현 소재 집약의 효과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논문 분석과 설문을 통한 검증으로 효과적인 온라인 동영상 광고 방안을 정리하여 첫째, 특정 제품이 아니라 기업을 광고한다. 둘째, 광고에 고전적 조건화를 적용한다. 이때 고전적 조건화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성적 접근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맥락 일치성이 높은 광고를 제공한다. 넷째, 강제 시청 기간이 짧은 건너뛰기가 가능한 광고를 제공한다. 다섯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광고를 자주 노출시킨다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한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의 논문만을 분석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일부 이론만이 반영되어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고 설문조사에 투입된 표본의 수가 적고 연령대가 20대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또한 문항의 수가 적고 질문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논리적 사고가 개입되어 온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논문을 탐구하고 많고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고 설문을 발전시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효과적인 온라인 동영상 광고 방안 제시에 대해 발표한 미디어학과 신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